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폐쇄된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현대차가 만든 버스가 평양시가를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측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소수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먼저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현대차가 만든 통근버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통전부의 간첩 행위에 우리 통일부도 강력하게 맞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00여 분의 국민을 모시고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외교안보 분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다룰 소식은요. 현대차의 이 개성공단 통근버스 모습이 딱 걸린 건 북한의 선전용 사진 속에서였습니다. 노동신문이 6면에 봄꽃들이 만개한 평양시가의 사진을 한 장 실었는데 여기에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배경 설명을 잠깐 하자면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그 포용 정책, 네. 이 산물로 실시됐던 사업이 금강산 관광 사업하고 개성공단 사업이었잖아요. 네,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 우연히 찍힌 시가지의 저 파란 버스가 네, 현대차가 그렇습니다. 만든 개성공단 네, 버스죠. 네, 저것이 우리 현대자동차가 만든 네, 것입니다. 말씀 이어주시죠. 그런데 이 두 사업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현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금강산 사업, 관광 사업은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기업 공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가서 만들었던 호텔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기업 소유입니다. 그렇죠. 또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가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려고 만들었던 개성공단의 공장이나 또는 설비, 기계 설비,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은 재료, 그다음에 한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출퇴근시킬 그 출퇴근 버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이게 다 우리 기업의 그 소유예요. 네네. 우리 기업의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재산을 사전에 양해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저걸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네. 전문용어로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북한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하면 도둑질을 했으면은 보통은 숨길 텐데 아예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대놓고 그걸 뉴스에 보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남북 간의 이른바 여러 가지 합의와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웃기는 소리 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걸 대놓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항의를 안 하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에 항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그 고평론가가 말씀하신 우리가 만든 이 파란색 현대차 통근버스 지난해 7월에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직접 돌아보면서 얘기 이어갑니다. 온도 33도, 습도 75%였습니다.
도 33도. 네. 습도 저 버스가 75%입니다. 이제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지난해 7월에 나왔는데 이게 또 우연히 나온 이유가 저게 이제 이상고온이 작년 7월에 예. 북한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날씨 보도를 하면서 저걸 또 버젓이 쓴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개성시 33도 75% 습도 막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덥다는 습도 거를 75% 보도하면서 입니다. 길거리 장면을 촬영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런 경우에도 저게 그 남한의 기업의 소유물을 자기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 이거 관계자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리 기업이 만든 버스라고 하는 건 딱 차형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 때부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는데 이걸 계속 무시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 저 버스가 다시 북한의 언론 매체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상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개성공단의 출퇴근용 버스가 모두 290여 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거 한 대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개성에도 나타나고 평양에도 나타나고 했다면 저거 북한이 버스 만드는 자체 기술은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우리 물건을 지구들 마음대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포착된 것만 저 두 번이지 그렇습니다. 예. 290대를 지금 마구 쓰고 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과 장비를 이렇게 무단 사용하지 말라는 통지문을 이번에도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요. 북측이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남북 간에 이제 이제 회신이 있는데 9시에 자, 오늘 통화 시작한다고 하는 개시 전화를 했더니 받았어요. 네. 정상적으로. 네네. 그리고 10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항의하는 통지문을 보내겠다 네.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죠. 예,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수령문, 말하자면 항의와 경고의 그 뜻이 담겨 있는 수령문을 원천적으로 받기를 거부한 겁니다. 네. 자, 이 개성공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지난 2016년 2월 10일입니다.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었죠. 당시 우리 근로자들이 짐을 바리바리 싣고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하니까요. 남측으로 귀환하는 장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장면들이 아주 생생해요. 네, 이때 지금 나오는데 네.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 왜 저런 장면이 나오냐면요.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차에다 얹어놓고 나오는 대부분의 물건은 완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중심으로 우선 실어 나왔던 것이고요. 기계를 철거하는 거는 꿈도 못 꿨고 또 네. 금방 또 재개가 될 거라고 기업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제품이나 부품 또는 원 소재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놔두고 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어쩔 수 없었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냄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냄비를 생산하던 공장은 북한이 몇 년 전에 무단으로 가동을 해서 네. 냄비를 생산해가지고 중국 쪽에다 파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뭐 명백한 불법 행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니까 이번에 통일부가 직접 통지문을 전달해서 경고하고 자제를 촉구하려고 했는데 통지문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마저도 그냥 끊어버리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일부 단체들의 간첩 행위를 거론하면서 강력한 맞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이런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문화교류국의 또 그 산하 단체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대응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직접 썼고요. 통일부에게 직접 콕 집어서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이게 통일부가 이제
그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시를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고요. 그렇죠.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명이 함께한 자리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이제 북한의 통일전선부, 이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북한의 정부 조직이나 당 조직은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르죠.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우리나라 직제로 따지면 국정원과 통일부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부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정책만 다루는 게 아니라 대남 공작도 다루는 겁니다. 그게 통일전선부예요. 네네. 그리고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 뭔가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또는 민정해방 독립운동을 가장해서 여러 단체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것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통전부를 상대할 때는 주로 국정원에서 상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전부의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여러 기구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우선 국정원도 대응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기무사도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에서 대북 사이버 대응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기무사는 해편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도 거의 해체된 상태고, 국정원은 지금 국내 수사 기능, 간첩 수사 기능을 이제 올해 말이면은 박탈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대북 선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대북 확성기 못하게 돼 있고, 대북 전단 뿌리면은 어쨌든 사법 처리 받게끔 아직 법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런 네. 상태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간첩들 통해서 지령하면서 선전선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선가는 대응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고, 네. 그렇다면 통일부라도 대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 정책을 주로 다뤘지 대북 선전전을 했던 곳은 아니었죠.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된 우리 정치 정세 속에서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직제 구조 속에서는 네네.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통일부가 북한을 제일 잘 아니까 대북 선전전을 맞대응 차원에서 준비하라. 이렇게 되니까 통일부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직제 개편을 통해서 또 인력 보강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미션을 대통령이 예, 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국정원에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부채 펴는 걸로 접선 신호를 보내는 장면도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동영상이 2016년에 찍힌 겁니다.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공개됐다면 7, 8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간첩 사건 수사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고는 네. 판사에게 영장 신청을 할 때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 그동안 수사했던 그 간첩들이 자기들이 수사 당했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7, 8년간 공들인 게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고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동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요. 저 동영상을 보면 진짜 스파이 영화 나오는 그대로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에 간첩에 포섭된 사람이 가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앙코르와트 앞에서 부채를 핀다. 그러니까요. 5시, 오후 5시에. 그러면 저쪽에서 누군가가 뭐 땀을 닦을 것이다. 손수건을 꺼내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땀 닦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렇죠. 차례대로 땀 닦는 사람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람이 이제 그 약속된 암호, 제가 뭐 누굽니다. 제가 권입니다. 전화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네네. 제가 권입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저는 박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휴대전화로? 암호를 맞춰놓고 예. 휴대전화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확인을 하고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난 다음에는 제3의 장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암호문 받고 지령문 받고 공작금 받고 이러고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스파이 영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들이니까 예, 그렇게 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확보를 해서 재판부, 사법부에 제출을 해서 이들이 간첩 혐의자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비로소 영장이 나와서 체포에 들어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정원이 확보한 지금 고평론가 말씀하신 북한의 지령문 얘기인데요. 이 지령문에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민노총에 총선에 개입하라
이런 거를 세세하게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통진당이나 지금은 해체됐습니다만 진보당 계열이 한 명이라도 더 나가게 해라든지 이런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 2020년 선거 경우에 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기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한테 뒤집어 씌워라. 뭐 이런 지령도 충북 감찰단 그 지령문에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300명의 휴대전화를 다 확인해서 보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수첩이나 내부 문건 모르고서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 수첩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들의 명함에는 국회의원이 쓰는 개인 휴대전화가 써 있는 명함이 없어요. 거의 없죠. 다 국회의원실이나 또는 보좌관이나 그렇죠. 이렇게 공용전화만 나와 있고 개인 휴대전화를 이렇게 명함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다니다가 정말로 자기 번호를 공개해도 좋을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또는 VIP 이들한테만 이게 직접 제가 받는 전화입니다 하고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발표에 따르면 그 300명 국회의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다 파악해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한 정보력이 있거나 실제로 상당한 네트워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국회의원 전화번호 확보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전화번호 국회 회관에다가 114로 물어보면 너는 누구 국회의원 그러면 114로 해서 회관 번호는 바로 가르쳐 주지만 그때부터 누군가가 비서가 받잖아요. 개인 휴대폰 안 가르쳐 줍니다. 의원님하고 통화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입니까? 누굽니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7급 비서가 받으면 6급, 5급 행정, 네. 사무국 비서관한테 가고 이런 보좌관한테 가서 국회의원하고 통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이게 그 정보가 수집이 됐다. 네. 그 정도의 배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상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최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창원 간첩단에 북한이 내린 지령문 내용이 또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접선하는 방법부터가 아주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예컨대 끊임없이 미행을 확인해라. 네.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라라든지. 태극기 부대를 사칭해 모 후보의 야권 후보 저거는 대망설을 이제 행동 지시인데. 네. 뭐 유포해라. 이때 모 후보가 네네.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사칭해서 윤석열 후보가 보수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공격하게 만들어라. 네네. 마치 그 보수 진영 내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라. 모략 자료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타도까지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릴 정도로 지령문이 아주 세세합니다. 네. 구체적입니다. 나중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를테면은 퇴진이 추모다. 이런 맞아요. 슬로건을 써라. 그거는 아예 거기에 나옵니다. 예. 퇴진이 추모라는 거를 네, 슬로건을 써라. 해라. 이거. 예. 그러니까 며칠 후에 실제로 그 슬로건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집회에 그 슬로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들여다봐도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포섭한 간첩들한테 슬로건까지 지적해주고 행동 지침을 내리고 그것이 며칠 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이 창원 간첩단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인물들의 직함도 화제가 됐습니다. 뭐 이사장, 여사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서 신분을 숨겼다. 이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여져요. 되게 닉네임을 쓰는데요. A, B 뭐 이렇게 쓰는데 유일하게 저 황모라는 사람은 이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저 황모라는 사람이 근데 재밌어요. 저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신발 제조업체 대표라고 돼 있잖아요. 네. 다른 다른 간첩단에 포섭돼서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은 대개 뭐 민노총 무슨 국장이라든지 뭔가 이 이른바 진보단체나 진보정당에서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저 황모라는 사람은 그런 직책이나 직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발 업체의 그 사장인 거예요. 황 이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북한에서도 이 사람은 보호해야 돼. 네네. 라고 특별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책이지만 이러저런 단체에 이름을 걸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배후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이 공개 간첩 수사까지 하고 나선 건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이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겠죠? 이제 8개월 후면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현행법에 따르면.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는 이제 급한 대로 국정원의 수사요원들과 이제 경찰이 간첩 사건을 하게 될 때 그 국가수사본부 하에 간첩 사건 다루는 부서와 연계해서 네네. TF 구성을 해서라도 이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을 하겠다. 이런 아주 궁색하지만 응급 처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2016년에 그 동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부터 추적을 했다가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앙코르 앞에 봐서 무조건 저 뻗대기로 기다렸다가 사진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찍을 수는 없죠. 다 사전에 정보를 받고 가서 찍고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고서도 7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네. 예, 간첩 수사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간첩 수사 파트는 인사 이동에서도 웬만하면은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둬왔던 게 전문성이 관행이에요. 필요하니까요. 10년, 20년 그 일만 해야만이 전문성이 쌓이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북한에서 대남공작 부처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선 공작원들은 20년, 30년 남한에 예컨대 5번, 7번씩 내려왔다가 간 사람들이 그쪽에 실무 책임자들이거든요. 정말로 베테랑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제 8개월 후면은 이 국정원의 전문 요원들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일각에서는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간첩단 사건이 자꾸 발표되는 게 국정원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기 싫어서 네. 간첩 사건을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터뜨리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말이면은 지금까지 수사하던 간첩 사건도 넘겨야 돼요. 수사 그렇죠. 중간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으로서는 어차피 올해 말까지밖에 수사를 못 한다면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것들 빨리 마무리 짓자. 네. 다소 부족해도 뭐 100%가 아니라 한 95%, 뭐 85%밖에는 수사 진척이 안 됐어도 이걸로도 기소,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면 네. 빨리빨리 매듭을 짓자. 그게 경찰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다. 이래서 지금 사실은 그동안 수사해 왔던 것을 마지막 숙제 풀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간첩 수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간에 이런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졸속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덩치의 간첩단 사건을 전모를 밝힐 수도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게 법이 만들어졌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의 퇴직 직원 모임이죠. 양지회가 있습니다. 양지회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과 종북 세력의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북한이 내려보내서 수십 년간 은거하면서 위장을 한 다음에 고정간첩 활동을 하는 간첩들과 네네. 이들에 의해서 포섭돼서 간첩 활동을 하는 간첩들.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다가 지령문을 보내거나 하는 이 간첩들이 대략 3만 5천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그 정도 돼요? 활동하고 있다고 네네. 추정합니다. 제가 들은 여러 정보기관에 뭐 제가 근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양지회는 국정원 전직 그 직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아마도 이런 간첩 사건이나 대공 수사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봐야죠. 생각에서는 예. 수십 년간 평생을 바쳐서 정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면서 간첩들과 싸워왔는데 이제 올해 말이면 이걸 못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간첩 수사 경험이 없잖아요, 경찰은. 그러니까 이 경험을 쌓으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가까이는 국수본에서 이 경험을 쌓고 인력을 보충하고 키워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사이에 5년, 10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간첩들의 천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저는 네. 이유 있는 걱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부가 아까 응급조치로 경찰과 국정원에서 이 간첩 수사를 했던 베테랑 요원들을 어떻게든 결합하는 방식으로 응급조치로 내놨지만 이거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속칭 삐라라고 불렸죠. 대북 전단도 논란의 도마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옛날 흑백 시절의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는 이월 한 달을 반공사상 계몽과 간첩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반공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고무풍선을 이용한 푸른 비라와 책자를 공중 살포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간접 침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간첩이나 영공 불순 분자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남북에 살포된 삐라가 60년이 넘었고 6.25 전쟁 때는 이 삐라가 뭐 30억 장 가까이 살포됐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 현대전의 전쟁의 순서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선 전자전을 통해서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심리전을 합니다. 뭐 전단 같은 거 뿌리는 그렇죠. 거죠. 그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도 전단을 정말 수억 장 뿌렸습니다. 그 전단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저항하면 죽는다. 아하. 그러나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은 목숨을 살려준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이걸 계속 선무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공중폭격을 하고 지상군이 들어가야 피해가 최소화되고 실제로 이라크의 민간인들과 이라크 군인들의 투항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전에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간단 없는 무력 도발에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심리전이죠. 그렇죠. 예, 북한의 심리전에 우리가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북한을 향해서 심리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북 전단이고 그런 건데 확성기고 네네. 그걸 또 이 북한이 제일 두려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19 군사합의나 이런 그 남북 협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확성기부터 중단하라는 그렇죠. 요구를 끊임없이 했고 대북 전단을 우리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에 풍선을 띄워 보내거나 할 때 그거 절대 못하게 하라. 김여정이 대놓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심리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퇴직한 이선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형두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예상 밖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예상 밖의 고백이 나오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 청문회장이 숙연해졌다고 해요. 예, 우선 김영두 후보자 본인이 좀 울컥했고요. 또 같은 자리에 여야 가리지 않고 위원들도 함께 좀 울컥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저 개인사를, 가족사를 그냥 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영두 후보자가 자신이 겪은 이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우리 사회의 정말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로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모두 발언의 내용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 개인사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자신이 겪은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아마 김영두 후보자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네. 또 저 이야기 중에는 저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한 20년 전부터 교사였던 그 부인이 이제 사직을 하고 오로지 둘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또 이게 이제 자폐인데 몸은 굉장히 큰데 네네. 이게 자폐니까 정신 연령이 좀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도 아빠 엄마한테 그냥 좋다고 달려들고 꼬집고 막 이러는데 물고 네.
그 때문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그 김영도 후보자의 그런 진솔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 연장선에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앞으로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그 모두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다 공감시키는 그런 모두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두 재판관을 필두로 해서 헌법재판관 9사람 모두가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2년 안에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33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3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9명 전원이 앞으로 2년 안에 임기가 다 돼서 이제 차례차례 바뀌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장인데요. 소장이죠. 유남석 소장의 임기도 올 11월인가로 이제 끝납니다. 11월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이제 추천하고 뭐 호선을 해서 합니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그 전체적인 성향이 이제 그 보수적 성향이 다수인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에서 추천할 때 자신과 철학을 같이 하는 이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될 네네.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이 대통령제 미국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보수화됐죠. 예, 대법관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임기가 마칠 때마다 이제 이거 새로 이제 후보자를 추천해서 청문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데 다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면서 점차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제 9월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법부의 두 축인 대법원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앞으로 2년 사이에 하나하나 바뀌어가면서 네. 이제 이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첫 출발점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성국 박사님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학원 1번가라 불리는 대치동 거리에서 마약 성분 음료수가 살포됐습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학원과 학부모님들의 마음까지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준 이 사건, 마지막 용의자까지 검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첫 번째로는 대치역에서 있었던 나눠줬던 여성 한 명이 동대문구 자택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5일에. 네네. 그리고 나서 이 검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니까 남성과 여성 한 명이 각각 자수를 했고요. 네. 총 4명 중에 3명이 검거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6일 한 밤 11시 50분경에 마지막 여성 피의자가 지금 대구에서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4명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황당한 사건이 황당한 장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일명 필로폰 음료 사건이라고도 하고
마약 음료 사건이라고도 하던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시죠. 네, 그러니까 3일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 2개의 조로 나누어서 서울 대치역 근처에 있었던 학원가, 소위 학원가라고 하죠. 이 학원가와 강남구청역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거예요. 네. 음료를 나눠줄 때에는 이것이 집중력에 좋은 음료인데 곧 시판을 할 예정이니 시음을 한번 해봐라. 아주 그럴싸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병에 보면은 유명 제약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줬고요. 지금 현재로는 6명 정도가 이 음료수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집중력에 좋은 음료수가 아니었고 이 안에는 필로폰 등의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고요. 처음에는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나누어 줬으니까 나중에 구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를 남겨달라. 부모님의 그러니까요. 연락처를 예.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생 괜찮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어린 중학생에게까지도 음료를 권했다. 이게 또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부모님 연락처 아는 방법, 수법이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시음을 해달라고 주면서 혹시 나중에 구매를 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은 문화상품권도 주고 시음도 한다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입했던 겁니다. 네, 당시에 대치동에서 그 CCTV 장면이고요. 그 용의자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포착이 된 겁니다. 앞서 그림에서도 봤지만 현재 피의자가 이제 마지막 피의자까지가 검거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체포된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 해당 음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런 그 사물함 같은 곳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나누어 주는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사물함에서 알고 받아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네.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음료수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수한 20대 남성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의 총책이 해외, 그 말투로 보면은 중국 같은 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학부모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당신의 아이가 마약을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셨다. 그러니까 돈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전화를 받았던 학부모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전화를 한 사람의 말투가 조선족 말투였고 전화번호도 알고 봤더니 대포폰 전화번호였다는 거예요. 네. 없는 번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저런 음료수를 나누어 줬던 사람들 그 4명 이외에 총책은 해외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외 총책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족 말투로 볼 때는 중국일 수도 있고 뭐 동남아 어딘가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대포폰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서 해외 어느 지역인지는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학부모의 이 증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네요. 네, 일단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네. 소문이 있었다라는 학부모의 증언인데요. 이 대치동에서는 한 학부모가 이번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서 시음을 하게 했는데 그 전에 도는 소문은 뭐냐면 학원 홍보 전단지에 사탕이 붙어 있었는데 사탕 붙여서 네, 나눠주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받으라고. 네네. 근데 이 사탕에 여기 사탕에 마약을 섞은 사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무나 이렇게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이미 한 번 돈 적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점점 더 이런 게 퍼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과 인근 학교들에서는 긴급 안내문을 부모님들에게 보냈다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번에 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나누어주는 음식은 먹지 말도록 잘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사실은 협박을 당했잖아요. 당신의 아이가 마약을 들어있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협박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해당 음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르는 채로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죠. 안심시키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혹시 아직 마시지 않은 음료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마시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러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해자니까 절대 이 신고하는데 뭐 걱정하거나 걱정할 거리낄 것- 필요가 없다. 네, 그런 내용이군요. 정부에서도 긴급 스쿨벨을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종 뭐 이런 의미로 영어가 스쿨벨인데, 이 긴급 스쿨벨은 어떤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원래 스쿨벨의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종이 울리면은, 그러면은 학생이나 교사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데,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바로 학교 폭력, 아동 위협, 이렇게 청소년 대상의 범죄가 발생을 하면 학생이랑 교사, 학부모에게 저시 보시는 것처럼 카드 뉴스 형식의 알림을 신속하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요새는 저런 형식이 많이 이제 SNS에 유행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신속하게 알리는 카드 뉴스의 형식입니다. 네. 학교 폭력이 아니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이 스쿨벨을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러한 그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위협은 일종의 예시죠. 그러니까는 청소년 대상의 범죄인데, 사실은 이번의 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예상을 초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스쿨벨에서의 예상을 하는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였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스쿨벨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강남의 학원이라든지 강남구청역 일대에서만 있었지만 네. 서울청은 대치동, 목동에서도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많죠. 예, 이러한 목동이라든지 학원 밀집 지역의 4곳에 예방 순찰 활동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특히 강조해 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물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여러 번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네. 이 말미에 나와서 강조됐던 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해달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일전에도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도 피자 한 판이면 이제는 마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더욱더 강조를 했습니다. 마약이 고등학생들, 이렇게 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유통과 판매 조직을 뿌리를 뽑고 그들이 받았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오래전 얘기인 것 같고, 변호사시고 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시니까 또 학부모시기도 하잖아요. 어떤 소회가 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일단 예전에는 마약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부라든지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약국에서도, 아니 약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약을 뭐라 그러죠? 약을 가장해서, 네네. 아니면 음료를 가장해서, 음료를 그냥 뭐 사탕처럼 네, 넣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마약과 관련돼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단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